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독감 유행이 지속되면서 보건당국이 지난해 발령했던 유행주의보를 다시 발령했습니다. 주의보 해제 없이 1년 동안 유행이 이어져 온 건데 오는 20일부터는 2회 접종 어린이를 시작으로 독감 예방접종이 시작됩니다. 리비아 홍수 희생자가 10,000명을 훌쩍 넘어섰고 실종자 역시 10,000명에 이르러 최종 사망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세계기상기구는 리비아의 정치 상황 때문에 기상예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참사의 피해가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6년 유엔과 국제사회가 기아와 빈곤, 질병 등 지구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0년까지 시행할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중간 점검 결과 이행률이 겨우 15%에 머물렀는데 부진의 이유는 예상보다 심각한 기후변화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그동안 수집된 기록에서 미확인 비행물체인 UFO나 외계인에 대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미확인 비행현상에 대한 목격자 보고서는 흥미롭지만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엔 정보가 부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멕시코 UFO 청문회에서는 1000년 전 외계인 유해로 추정된다는 물체가 제시됐습니다. 이 유해는 앞뒤로 길쭉한 머리에 손가락이 3개로 비인간 존재란 주장이 나왔지만 이에 대한 과학적 입증이 안 돼 청문회 의원들은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5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리비아 적신호에 사는 리비아 동부 지중해 연안 도시 데르나의 대홍수로 인한 사망자가 11,300명이라고 밝혔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데르나에서는 지난 10일 열대성 폭풍이 동반한 폭우로 인해 상류의 댐 2개가 잇따라 붕괴하면서 도시의 20% 이상이 물살에 휩쓸리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참사 이후 구조 작업이 본격화하면서 사망자 수는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리비아 적신월사 사무총장은 데르나시에서는 사망이 확인된 사람 이외에 100여 명이 실종된 것으로 보고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 사망자 수가 2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홍수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숨지는 참사가 일어난 리비아에서 기상예보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사망자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는 세계기상기구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페테리 탈라스 WMO 사무총장은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가 단위의 경보를 발령할 수 있는 기상당국의 재기능을 했다면 홍수로 인한 대부분 인명피해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탈라스 사무총장은 정치적 문제로 인해 기상예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리비아는 2011년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이 무너진 뒤 동부를 장악한 리비아 국민군과 서부 트리폴리 통합정부가 대립하며 무정부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구촌의 심각한 빈곤과 기아, 건강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엔과 국제사회가 함께 설정한 지속 가능 발전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 점검을 해보니 이 목표의 이행률이 겨우 15%에 머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인은 예상대로 심각한 기후 변화였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부족한 전쟁과 가뭄으로 배고픔이 일상이 된 아프리카. 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모습에서 그 고통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전 세계에서 기아에 시달린 인구는 약 7억 명, 전체의 9%에 달합니다. 유엔은 지난 2016년 국제사회와 함께 기아와 빈곤, 질병 등 지구촌이 당면한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2030년까지 시행될 이 목표를 중간 점검했더니 이행률이 겨우 15%에 머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행 부진의 원인은 예상보다 심각하게 진행되는 기후변화가 지목됐습니다. 세계기상기구는 18개 국제기구와 함께 매년 공동으로 기후과학 합동보고서를 발간 중에 있는데 최근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또 온난화가 심화하고 있지만 올해 전반기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년 전보다 오히려 0.3% 증가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 5년 안에 역사상 가장 더운 해가 찾아올 가능성이 98%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유엔에서 열리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 정상회의와 기후 목표 정상회의를 앞두고 나온 보고서는 즉각적이고 전례 없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질병관리청이 독감 유행이 지속되면서 지난해 발령한 유행주의보에 이어서 다시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질병청은 지난해 이맘때부터 최근까지 1년 동안 인플루엔자 유행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1000명당 발병한 사람은 지난해 9월 둘째 주에 5.1명이었지만 올해는 9월 첫째 주에 11.3명 수준입니다. 올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오는 20일 2회 접종 대상 어린이를 시작으로 다음 달 5일 어린이와 임신부, 그리고 11일 노인 순으로 진행됩니다. 연령대별 인플루엔자 발생은 소아를 포함한 학생 연령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초등 연령인 7살에서 12살까지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얼마 전 미국 의회 UFO 청문회에서는 미국 정부가 외계인 유해를 비롯해 그 존재와 관련한 증거를 수십 년간 숨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멕시코에서도 UFO 청문회가 열렸는데 1000년 전 외계인 유해로 추정된다는 물체가 제시됐습니다. 류재훈 기자입니다. 멕시코 의회 청문회에 2개의 관이 놓였습니다. 관 속에는 2구의 깡마른 미라 형태의 유해가 담겼습니다. 크기는 작은 아기 정도로 신체 구조는 사람과 다를 바 없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눈, 코, 입의 형태를 갖췄지만 두상은 앞뒤로 지나치게 길쭉합니다. 또 손가락은 각각 3개입니다. 멕시코 언론인이자 이 분야 연구자는 이 유해들이 지구상의 어떤 존재와도 관련 없는 비인간 존재라고 주장했습니다. Es la reina de todas las pruebas. O sea, si el ADN nos está demostrando que no son seres humanos y que no hay nada que se parezca en el mundo a esto, así lo debemos de tomar. Son seres no humanos. 마우사는 이 유해들을 지난 2017년 고대의 거대한 지상 그림으로 유명한 페루 나스카 근처의 모래해안 깊은 곳에서 찾았고 700년에서 1800년 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유해들의 엑스레이도 제시됐는데 전문가들은 몸속에 여러 개의 알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들은 과학적으로 뒷받침되지는 않았고 청문회 의원들은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Nos quedamos con reflexiones, con inquietudes y con la ruta de seguir platicando sobre esto. 멕시코 의회의 이번 청문회는 외계인의 존재를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인정하게 될 수 있는 멕시코의 항공우주보호법과 관련해 판단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YTN 유재웅입니다. 네, 외계 생명체에 대한 의문과 관심은 이처럼 계속되고 있지만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지금까지 수집된 미확인 비행물체 기록에서 외계인과의 관련성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현지 시간 14일 이런 내용이 담긴 미확인 비행 현상 UAP 독립연구팀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연구팀은 UAP와 관련해서 문제는 이례적인 목격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목격자 보고서들은 흥미롭지만 재생할 수 없고 출처에 대한 확실한 결론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정보가 부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UAP는 상공에서 목격됐지만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로 외계 우주선이라는 뉘앙스가 있는 UFO 대신 공식적인 용어로 사용됩니다.
네, 중국 정부의 비료용 요소 수출 중단 보도 여파로 요소수를 찾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년 전 요소수 파동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며 사재기할 필요가 없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양희력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입니다. 자동차 용품 판매대에 요소수를 팔던 자리가 텅 비었습니다. 2년 전 요소수 대란이 재현될까 우려 속에 내놓기가 무섭게 팔려나가고 있는 겁니다. 요소수를 찾는 손님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마트는 이렇게 1인당 1개씩 구입을 제한하겠다는 안내문을 내걸었습니다. 요소수 생산 전문 업체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는 판매가 일시 중단됐습니다. 주문이 폭증해 잠시 배송을 중단한다는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수요가 폭증하는 틈을 타 가격을 2.5배 높게 부른 것도 온라인에 등장했습니다. 상품 문의란에는 항의가 잇따르지만 당장 급하게 필요한 고객들 발길도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주유소 역시 요소수 찾는 손님이 늘면서 재고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국이 비료용 요소 수출을 중단한다는 보도 다음 날 요소수 수요가 평소의 5배까지 치솟았다가 현재는 2배 수준으로 내려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소수 대란 학습 효과에 따른 일시적 수요 증가로 보고 시간이 지나면 안정될 거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2년 전과는 달리 중국의 공식적인 조치가 아니고 재고와 대체 수입선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함께 상황을 점검하면서 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2년 전 대란 이후 요소 수입망 다변화에 힘을 쏟지 않은 점이 지금의 불안을 낳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이어지면서 브렌트유에 이어 미국 내 원유 가격의 지표가 되는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도 배럴당 $90를 돌파했습니다. 계속되는 유가 상승이 미국 물가를 다시 끌어올리면서 미 연방준비제도가 다음 주 통화정책회의에서 어떤 변화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현지 시간 14일 뉴욕 상업거래소의 10월 인도분 WTI 선물 가격 종가는 배럴당 $90.16로 전날 종가보다 1.85% 상승했습니다. WTI 가격이 배럴당 $90를 웃돈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10개월 만입니다. 이날 런던 아이스 선물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도 전날 종가 대비 1.98% 오른 배럴당 $93.70로 마감해 올해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중국산 전기차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반보조금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값싼 중국 전기차로부터 유럽의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인데요. 나라마다 속내는 조금씩 달라 보입니다. 류재복 기자입니다. 시장이 값싼 중국 전기차로 넘쳐나는데 공정하지 않은 보조금으로 가격이 왜곡됐다는 게 EU 집행위원장 진단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유럽 시장에서 중국산 전기차의 점유율은 8%인데 20%가량 싼 가격 때문에 오는 2025년 25%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반보조금 조사 결과 문제가 발견되면 반덤핑 관세나 상계 관세를 매기는 형태가 될 것이란 관측입니다. EU는 10년 전에도 중국 태양광 패널에 비슷한 조사를 벌여서 수입을 제한한 적이 있습니다. Europe is open to competition, but not for a race to the bottom. We must defend ourselves against unfair practices. EU의 한 해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전격적으로 나온 중국 전기차 조사 계획은 유럽 자동차 산업의 위기감이 반영됐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르노와 시트로엥, 푸조 등 자동차 본고장을 자처하는 프랑스는 크게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Et l'Europe doit montrer qu'elle est déterminée à défendre ses intérêts économiques, à défendre ses intérêts industriels. De ce point de vue-là, l'ouverture de cette enquête est une très bonne décision que je tiens à saluer. 반면 중국의 보복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BMW와 벤츠 등 중국 자동차 시장 점유율이 17%에 이르는 독일은 현지 진출 기업의 보복에 불똥이 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YTN 이재복입니다. 데이트 폭력 가해자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구속되는 경우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데이트 폭력으로 조사받은 피해자는 지난 2019년 9,800여 명에서 지난해 12,800여 명으로 3년 사이 30%가량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구속수사를 받는 피의자 수는 470여 명에서 210여 명으로 줄어들고 전체 구속 비율도 4.8%에서 1.7%로 감소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교제폭력의 경우 반의사 불벌죄인 폭행과 협박 범죄가 대부분으로 최종적으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올해 경찰에 검거된 스토킹 피의자가 벌써 7,000명은 넘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스토킹 관련 흉악 범죄로 중대한 범죄란 인식이 커지고 있는데요. 정작 법원의 실형 선고율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1년 전 영무원이 전 직장 동료의 스토킹에 시달리다 잔인하게 살해당한 신당역 사건. 가해자 전주환은 피해자가 스토킹 범죄에 합의해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끔찍한 살인을 벌였습니다. 신당역 사건을 계기로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지난 7월부터는 피해자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스토킹 범죄는 끊이질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경찰에 검거된 스토킹 피의자는 7,500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경찰과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경찰이 직권으로 접근 금지를 명하는 긴급 응급조치의 위반율은 11%, 법원이 경찰의 신청을 받아 구금까지 할 수 있는 잠정조치 위반율은 8%에 달합니다. 긴급 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많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도 이를 위반하고 위협하는 겁니다. 그나마 이 같은 조치도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고 최장 9개월까지만 가능하다는 점도 한계로 꼽힙니다. 특히 최근 스토킹이 살인 사건으로 이어지는 등 중대범죄란 인식이 커졌는데도 올해 상반기까지 스토킹 범죄의 실형 선고율은 15%로 지난 한 해와 비교했을 때 7%포인트나 줄었습니다. 반면 올해 상반기 집행유예 선고율은 34%, 벌금형은 27%로 실형 선고율보다 2배가량 높았고 지난해보다 소폭 늘기까지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스토킹 범죄 피해를 줄이려면 접근 금지 가능 기간을 늘리고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 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피해자에게 청구권을 주고 또 잠정 조치도 지금은 9개월로 되어 있는데 최대 그 기한을 조금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안기고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실형 선고율을 높여 재범을 막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대형 승합차로 이루어진 IM 택시는 일반 택시보다 요금이 비싸서 모르고 탔다간 값비싼 요금을 치러야 합니다. 이 때문에 IM 택시는 모범 택시 승차대에서 영업하도록 하고 있지만 변칙 영업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윤상훈 기자입니다. 서울역 앞 일반 택시 승차대. 외국인 2명이 대형 승합 IM 택시에 탑승합니다. 또 다른 손님도 역시 일반 택시 승차대에서 IM 택시에 올라탑니다. 서울에 있는 터미널 대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일반 택시 승차대와 모범 택시 승차대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택시별로 요금이 다르다 보니 손님이 선택해서 탑승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택시 호출 플랫폼인 IM 택시는 고급이나 대형 승합 택시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거리를 돌아다니며 손님을 잡는 대회 영업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모범 택시 승차대가 아닌 일반 택시 승차대에서 대기하다 손님을 태우는 건 변칙 영업입니다. 요금이 일반 택시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입니다. 일산 택시 탔는데 22,000원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고발하는 거 제가 사기당한 줄 알았지 처음에. 여기 이렇게 홍보가 잘 안 되는 상태에서 일반 택시인 것처럼 운행을 하면 약간 좀 속은 느낌? 뭐 그런 것도 들고 좀 당황할 것 같습니다. 같은 승차대에서 함께 승객을 기다리는 일반 택시 기사들도 손님을 빼앗긴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합니다. 아예 뭐 실질적으로 이 승차대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한참을 기다려야 손님을 태울 수 있는 모범 택시 기사들의 눈길도 곱지 않습니다. 택시 표시 등이 있기 때문에 영업도 하고 또 그다음에 일반 택시 승차장에 와서 이렇게 일반 택시처럼 변칙적으로 영업을 합니다. 서울에서 일반 택시의 기본 요금은 4,800원. 이 돈으로 갈 수 있는 기본 거리는 1.6km입니다. 반면 IM 택시는 타자마자 5,500원이 찍히고 750m만 가면 추가 요금이 붙기 시작합니다. 100원씩 요금이 오르는 거리 구간도 IM이 더 짧습니다.
실제로 같은 시간대 서울 용산역에서부터 고속터미널까지 가봤더니 일반 택시는 1,900원, IM택시는 17,100원이 부과됐습니다. 일반 택시 승차대 변칙 영업에 대한 입장을 묻자 IM택시를 운영하는 진모빌리티 측은 기사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재발을 막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단속 권한을 갖는 서울시는 IM택시 운영사에 대해 계도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면서도 제재할 근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택시 분류나 요금 체계를 잘 알 수 없는 이용자들의 피해를 막으려면 변칙 영업을 규제할 뚜렷한 기준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지난해 9월 쇼박스는 자신들이 배급을 맡은 영화 비상선언에 대해서 특정 세력이 의도적으로 악평을 퍼뜨리는 이른바 역바이럴을 당했다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최근 경찰이 영화 개봉 전후로 온라인에 부정적인 글을 올린 작성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는데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오든 파장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항공재난영화 비상선언이 개봉된 직후 영화평론가 김도훈 씨가 제기하기 시작한 이른바 역바이럴 의혹. 비슷한 시기 개봉한 경쟁작들의 홍보업체가 비상선언에 대해 부정적인 입소문을 퍼뜨린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역바이럴의 배우로 지목된 업체 대표는 김 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 6월 명예훼손과 업무 방해 혐의로 김 씨를 약식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역바이럴의 실제 여부까지 판단하진 않은 가운데 역바이럴 의혹 자체에 대한 수사는 경찰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비상선언 배급을 맡았던 쇼박스가 역바이럴 정황을 포착했다며 지난해 9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겁니다. 쇼박스는 특정 세력이 온라인에서 영화에 대한 부정적인 글과 평점을 의도적으로 퍼뜨려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 관객들의 평가를 존중하고 이들이 처벌받기를 원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지만 경찰은 영화에 대한 부정적인 글을 게시한 사람들의 신원을 특정해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게시자 일부는 관람평을 다른 커뮤니티로 단순히 퍼갔을 뿐이라며 역바이럴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면에서 고증이 틀렸구나 해서 혹시나 이 영화 볼 사람들이 이런 거 이제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퍼올렸거든요. 이번 수사가 앞으로 영화 관객들의 표현의 자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막연히 인터넷상에 안 좋은 얘기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수사를 의뢰한다고 하면 그건 네티즌들의 자유로운 의견 표현을 억압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경찰 수사로 역바이럴 세력의 실체가 드러나든 반대로 역바이럴은 없었다는 결론이 나오든 파장은 여러 방향으로 커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레이싱 게임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직접 서킷에 질주하는 상상해보셨을 텐데요. 실제로 그 꿈을 이룬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데이 사이언스 레드카펫에서는 꿈을 현실로 만든 짜릿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그란 투리스모를 미리 만나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